깊고 짙은 밤의 장막이 조선의 하늘을 덮을 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의 은밀한 속삭임이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이 잊혀진 궁궐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들어가 핏빛으로 물든 진실을 마주하실 분들은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작은 흔적이 이 깊고 서늘한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00년 전 굳게 닫혀있던 궁궐의 무거운 빗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개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조선의 초기는 겉으로는 유교의 숭고한 이상과 찬란한 질서가 세워지는 듯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암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붉은 기둥들은 낮에는 왕실의 위엄을 뽐냈지만 태양이 서산으로 기우는 순간부터는 숨죽인 자들의 공포를 빨아들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곳은 단 한 번의 발걸음, 단 한 번의 시선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대한 감옥이자 화려한 무덤이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구중궁궐의 처마 끝에 걸려 서늘한 빛을 흩뿌리던 그 밤, 가장 깊고 은밀한 전각 뒷길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꽃이라 불리며 왕실의 수발을 들던 어린 궁녀 하나가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된 궁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것이라 여겼습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가족을 향한 그리움에 남몰래 눈물 짓던 이들이 야반도주를 하는 일은 아주 없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비극을 알리는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궁녀가 사라지고 채 보름이 지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수락안에서 밤참을 준비하던 앳된 궁녀가 아궁이 앞에 신발 한 짝만을 남긴 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여자리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녀가 썰담한 무조각이 도마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핏자국 하나, 찢겨진 옷자락 하나 발견되지 않은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실종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역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궁녀들은 서로의 소매자락을 부여잡고 처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것도 어두운 복도를 지나 심부름을 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모험이 되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에도 누군가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망자의 통곡 소리로 둔갑하여 궁궐의 사람들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기괴한 소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전조의 원혼들이 밤마다 궁궐을 떠돌며 산자들의 피를 탐한다는 섬뜩한 이야기부터 왕실 내부의 끔찍한 저주를 풀기 위해 어린 처녀들을 산 제물로 바치고 있다는 무서운 음모론까지 궁궐의 담장을 넘지 못한 이야기들은 안으로 골마 터지며 더욱 기괴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파헤쳐야 할 내관들과 상궁들은 오히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누군가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한 뼈저린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왕좌를 둘러싼 권력자들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건국 초기 피로 맺은 형제들의 권력 투쟁과 공신들 간의 물고 물리는 견제 속에서 궁녀들의 실종 따위는 아주 사소한, 언제든 덮어버릴 수 있는 먼지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연쇄적인 실종 사건 자체가 권력자들이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 은밀하게 꾸며낸 치밀한 정치적 함정일지도 몰랐습니다. 상대방의 처소에 첩자를 심고 은밀한 서신을 빼돌리고 독사를 모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잔혹한 무대 위에서 힘없는 궁녀들은 언제든 쓰고 버려지는 장기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가장 어둡고 후미진 서쪽 궁장 너머에서 세 번째 실종자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데뷔 전에 밀명을 수행하던 지밀궁녀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왕실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지도 모를 엄청난 비밀이 적힌 서신을 품고 은밀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등롱 하나의 의지에 안개 낀 회랑을 걷던 그녀의 뒤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는 순간 손에 들려 있던 등롱이 바닥에 떨어져 붉은 화염을 일으키며 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마저도 순식간에 짙은 안개 속으로 집어삼켜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대나무 등대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왜 그녀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간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권력에 미친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사륙일까요? 아니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거대한 반역의 서막일까요? 수백 개의 눈이 번뜩이고 수천 개의 귀가 열려있는 이 궁궐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몸이 그토록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 살아남기 위해 비밀을 파헤쳐야만 하는 자들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핏빛 그림자를 밟으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은 곳, 태양이 닿지 않는 서늘한 지하의 밀실에서는 아직도 누군가의 애처로운 숨소리가 메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닫혀버린 궁궐의 문턱을 넘어 진실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은 무겁고 위험합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밤의 장막 너머로 잊혀진 궁궐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우리의 발목을 휘감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첫 장을 조심스럽게 넘겨보려 합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태백의 험준한 산령에는 짙은 어둠이 무거운 담요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30년 세월을 등짐 하나의 의지에 팔도를 떠돌아다닌 늙은 보찜 장수의 이마에도 오늘따라 유난히 식은땀이 맺혔다. 집신 밑창이 다 닳도록 걸었으나 아침에 머물렀던 주막집 노인이 일러준 산마루의 객주는 도무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스칠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이름 모를 산새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산짐승의 습격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깊은 산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해묵은 요괴들의 소문이었다. 장터에서 만난 보찜 장수들은 밤안개가 짙어지는 날이면 태백의 어느 고갯길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들의 혼을 빼먹는 객주집이 나타난다고 수군거렸었다. 평생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귀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였지만 발밑을 휘감는 짙은 안개와 살갗을 파고드는 음산한 한기 앞에서는 절로 오금이 저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굽이친 산길 저만치에서 가물거리는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희미한 호롱불빛이 번져 나오는 곳에는 낡은 초가지붕을 이은 객주집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첩첩산 중에 자리한 객주라니 의심이 들 법도 했으나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피로 앞에서는 그 어떤 경계심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서둘러 무거운 걸음을 옮겨 객주의 살인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문지방을 넘어서자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을 한 묘령의 여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시지요. 밤바람이 몹시 찹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바스락거렸고 묘하게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보찜 장수는 꾸벅 인사를 건네고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은 군불을 지폈다기에는 지나치게 서늘했고 벽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얼룩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여인은 이내 소박한 저녁상을 내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과 탁주 한 사발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짐승의 누린내 같기도 하고 썩은 흙내 같기도 한 역겨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보찜 장수는 시장기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숟가락을 들 수 없어 피곤하다는 핑계로 상을 물리고 서둘러 요에 몸을 뉘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쉬이 오지 않았다. 밭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오르고 바깥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소리들이 사그락거리며 마당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이 지났을 무렵 문풍지 너머로 기괴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사람의 언어 같으면서도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섞인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다. 보찜 장수는 숨을 죽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침을 발라 문풍지에 조그만 구멍을 뚫었다. 바깥을 내다본 순간 그의 심장은 멎을 듯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낮에 보았던 창백한 얼굴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그림자는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꼬리가 9개 달린 거대한 여우의 형상을 하고 이리저리 꿈틀거리고 있었다. 여인의 주위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진 얼굴을 한 산귀신들과 도깨비들이 둘러앉아 여인이 내어주는 붉은 고기 덩어리를 개걸스럽게 탐하고 있었다. 오늘 밤 사냥감은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올랐더구나. 30년 묵은 인간의 기운이니 우리 모두의 배를 부르기엔 충분할 터임. 여인의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뜩였고 그 섬뜩한 눈동자가 천천히 보찜 장수가 머물고 있는 방문 쪽을 향해 돌아갔다. 보찜 장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장터에서 들었던 요괴 객주의 전설이 허구의 괴담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던 붉은 고깃덩어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이 밀려왔다. 문고리가 철컹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요괴들이 방 안의 사냥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보찜 장수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보찜을 뒤졌다. 평소 미신을 조롱하면서도 늙은 아내가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몰래 짐 속에 찔러 넣어 주었던 부적과 말린 복숭아 나무 가지가 손끝에 닿았다. 그것이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얼마나 효염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으나 지금 그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방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박살나고 부패한 시체 냄새를 풍기는 요괴들이 들이닥쳤다. 여인은 이미 인간의 껍데기를 반쯤 벗어던진 채 흉측한 야수의 발톱을 치켜들고 그에게 덤벼들었다. 보찜 장수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 복숭아 나무 가지를 거세게 휘두르며 부적을 여인의 얼굴 향해 내던졌다. 부적이 여인의 살갗에 닿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푸른 불꽃이 튀어올랐다. 요괴들이 움찔하며 물러선 찰나의 틈을 타 그는 보찜마저 내팽개치고 객주집 균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벼랑인지도 모른 채 그는 그저 산 아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등 뒤에 선 사냥감을 놓친 요괴들의 끔찍한 포효와 나무를 부러뜨리며 추격해오는 둔탁한 발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찢기고 돌부개에 걸려 넘어져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걸음을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을 때 멀리서 희뿌연 여령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오기 시작했다. 새벽을 알리는 첫 닭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치자 그토록 집요하게 등 뒤를 쫓던 기괴한 소염들이 썰물 빠지듯 순식간에 사그라졌다. 아침 햇살이 숲을 완전히 비추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자리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몸을 추스리고 자신이 도망쳐온 산중턱을 조심스럽게 올려다보았다. 어젯밤 그토록 생생했던 초가 객주집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진 오래된 무덤 몇 기와 버려진 선앙당의 썩은 기둥만이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다. 보찜 장수는 허탈감과 공포가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밤의 일이 정녕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산의 전기에 홀려 꾸어버린 지독한 악몽이었는지 알 길은 없었다. 하지만 바지춤에 묻어있는 검붉은 얼룩과 부러진 복숭아 나무 가지의 끝자락이 그것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는 태백의 험산을 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촌락을 행해 산을 내려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등 뒤에서 창백한 여인의 바스락거리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하여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도성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 왕궁의 서늘한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는 자리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진주 강씨 가문의 대저택은 겉보기에는 무너질 줄 모르는 절대적인 권력과 사대부의 고고한 기품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기와지봉과 수십 명의 사병이 지키고선 육중한 솟을 때문은 감히 범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거대한 돌담 너머 저택의 깊은 안채로 들어설수록 공기 중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불길한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목조 건물에서 나는 묵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피가 고이고 썩어 들어가며 만들어낸,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의 한숨이 엉겨붙어 만들어낸 지독한 원념의 악취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산등성이 너머로 창백한 달이 떠오를 때면 강씨 가문의 저택 위로는 유독 짙고 기괴한 형태의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집어삼켰고, 밤새도록 스산한 바람이 창호지를 때리며 마치 누군가 흐느껴 오는 듯한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강대감은 지난 수십 년간 조정의 암투와 피바람 속에서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살아온 냉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정적들에 찢겨진 가문과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무수한 이들의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지요. 그에게 있어 도덕이나 맹자, 공자의 가르침이란 그저 어리석은 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었고, 오직 짓밟고 일어서서 쟁취해낸 권력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왕조차도 그의 눈치를 보며 국사를 논할 만큼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으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역시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가 겹겹이 쌓아올린 죄악의 탑 밑바닥에서부터 가문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끔찍한 저주가 이미 검고 끈적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저택의 하인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소문은 흉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밤마다 뒤뜰의 오래된 우물가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의 형상이 어른거린다거나, 아무도 없는 빈 객창에서 피 묻은 손자국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들이 맴돌았지만, 강대감은 그저 하인들의 헛소리라 치부하며 입을 놀린 자들의 혀를 뽑아버리는 것으로 입막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저주의 실체가 마침내 강대감의 핏줄에 겨냥하기 시작했을 때 저택은 살아 숨쉬는 지옥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장차 가문을 이어나갈 촉망받던 장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장남은 자신의 침소에서 두 눈을 부릅뜬 채 끔찍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소나기에 강하게 짓눌린 듯한 검푸른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입에서는 썩은 흙탕물이 한 움큼 흘러나와 비단 이부자리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급통이라 둘러댔지만 시신을 염하던 노비들은 장남의 손톱 밑에 잔뜩 끼어있던 여인의 검은 머리카락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장남의 죽음이 채 잊히기도 전에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기괴한 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밤중이면 발작을 일으키며 자신의 얼굴을 피가 나도록 쥐어뜯고, 허공을 향해 제발 살려달라며 진흙투성이의 여자가 내 목을 조르고 있다며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마저 스스로 연못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자 그제서야 강대감은 이 모든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15년 전 자신이 직접 저질렀던 그 참혹한 죄악이 피비린내 나는 청구서를 들고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15년 전 조정에 불어닥친 대대적인 사화의 피바람 속에서 강대감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정적을 역모로 몰아 숙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적의 가문에서 서기로 일하던 자가 강대감의 조작된 서신과 뇌물장부를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지요. 진실이 밝혀지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강대감은 즉각 암살자들을 보내 서기의 일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서기의 딸이었던 소월이라는 여인만이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에서 장부를 품에 안고 달아났습니다. 며칠간의 지독한 추격 끝에 소월은 결국 강대감의 수하들에게 붙잡혀 저택의 깊고 축축한 밀실로 끌려왔습니다.
강대감은 장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소월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소월은 입을 굳게 다물 채 강대감을 향해 증오에 찬 눈빛만을 번뜩이고 있었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매달려 있던 소월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원한을 짊어진 아귀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강대감은 직접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를 들고 밀실로 나려갔습니다. 달궈진 쇳덩이가 소월의 가슴에 닿아 살이 타들어가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던 그 순간 숨이 끊어져 가던 소월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갈라지고 터진 입술 사이로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도 섬뜩한 저주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살과 뼈는 이 저주받은 집터의 흙 속에 썩어 문드러질 것이나 내 원혼은 결코 구천을 떠돌지 않을 것이다. 네 놈이 쌓아올린 권력은 피비린내 나는 진흙탕 속에 처박힐 것이며 네 놈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내 아이들은 내 손으로 직접 숨통을 끊어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고 가리라. 네 놈의 대가 끊기고 이 가문의 이름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지는 날 비로소 네 놈의 두 눈을 뽑아 내 원한의 제물로 삼을 것이다. 그 끔찍한 저주를 끝으로 소월은 숨을 거두었고 강대감은 서늘해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그녀의 시신을 저택 뒤뜰에 오래된 수양버들 아래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그 위로 무거운 돌을 얹고 화려한 꽃을 심어 그날의 진실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지만 15년이 흐른 지금 그 수양버들의 뿌리는 저택의 기반을 뒤틀어버릴 만큼 기괴하게 뻗어나갔고 나무 밑둥에서는 밤마다 검붉은 진물이 흘러나와 주변의 흙을 피처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월의 원혼이 마침내 깊은 땅 속에서 깨어나 가문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자식을 잃고 가신들마저 두려움에 도망쳐버린 텅 빈 대저택. 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 깊은 밤, 강대감은 안채의 넓은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은 과거에 위풍당당하던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되 그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초라하고 늙은 사내에 불과했습니다.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얼음 녹는 소리만이 시계침처럼 규칙적으로 그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방문이 바깥쪽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손톱이 나무를 파고든다는 소름 끼치는 마찰염. 강대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며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촛불이 미친 듯이 일렁이더니 이내 붉은 빛을 띠며 사그라지고 방 안은 완벽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썩은 흙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바닥을 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척, 철척. 물에 흠뻑 젖은 무거운 옷자락이 마루를 끄는 소리. 강대감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마치 거대한 돌정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번뜩이는 르은 안광이 강대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흙과 피로 범벅된 차가운 축축한 손이 강대감의 발목을 휘감아 쥐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며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15년 전 지하 밀실에서 들렀던 그 섬뜩한 여인의 목소리가 이번에 뵌 강대감의 귓가에 직접 속삭였습니다. 네 놈의 자식들은 모두 내 발밑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을 뜯어먹히고 있다. 이제 네 놈의 차례다. 네가 자랑하던 그 알량한 권력으로 이 죽음의 소나기를 한번 빠져나가 보아라. 소월의 원혼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에 강대감의 두 눈동자가 극한의 봉포로 뒤집혔습니다. 차가운 양손이 그의 목을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힘으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강대감의 흐려지는 시야 속으로 끝없이 펼쳐진 빛빛의 지옥 형상과 자신을 향해 기괴하게 입을 찢고 웃고 있는 소월의 형상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하얗게 덮인 진주 강씨 저택의 안채에서는 두 눈이 참혹하게 파인 채 기괴하게 몸이 꺾여 죽어 있는 강대감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한때를 호령했던 사대부 강군은 그렇게 저주받은 핏자국만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뒤뜰의 수양버들만이 그 모든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어 원혼의 흐느낌처럼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핏빛 노을을 거두어가고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산등성이를 집어삼키는 시각. 낮 동안에는 짐승조차 발길을 끊는 깊고 험한 무당골 골짜기에 잿빛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땅거미를 타고 기어다니며 이승의 경계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허공에서 타닥타닥 메마른 나뭇가지 타는 소리가 나더니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불꽃들이 하나둘 허공에 떠올라 길을 밝힙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하늘 아래에 조용히 일렁이는 그 불빛들 사이로 어디선가 스산하고도 기묘한 피리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 순간 텅 비어있던 흙바닥 위로 낡은 멍석들이 널리고 기괴한 형상을 한 상인들이 순식간에 자리를 틀고 앉습니다. 해가 지면 열리고 닭이 울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전설 속의 공간. 바로 도깨비 장터가 그 기이한 입을 벌리는 순간입니다. 장터의 풍경은 이승의 한양 저작거리와 닮아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다릅니다. 좌판에 널린 물건들은 은전이나 엽전 따위로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천년 묵은 구렁이가 허물을 벗을 때 흘린 눈물 세 방울, 달빛을 길어다 짠 차가운 비단, 사람의 꿈을 갉아먹고 자란 버섯,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한숨을 담아놓은 호리병까지. 상인들의 모습 또한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굴 절반이 나무 껍질로 덮인 자부터 눈동자가 3개인 노파, 땅에 발이 닿지 않은 채 허공에 떠서 물건을 파는 그림자 형상까지 누구 하나 평범한 인간의 껍데기를 쓴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하고도 신비로운 장터에 발을 들이는 손님들은 놀랍게도 뿔 달린 요괴나 둔갑한 짐승이 아닙니다. 찢어진 집신을 신고 진흙투성이 두루마기를 걸친 이승에서 벼랑 끝까지 내몰린 가엾은 민초들입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장터 초입에 들어선 한 백발의 노파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굽은 등은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노파는 두꺼비의 형상을 한 상인의 좌판 앞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 사이로 애처롭게 퍼져나갑니다. 내 남은 수명 열애를 기꺼이 내놓을 테니 제발 우리 불쌍한 손자 녀석 열병이나 낫게 해줄 약초 한 뿌리만 내어주시오. 내 아들 내외가 역병으로 죽고 남긴 유일한 혈육이오. 그 아이마저 잃으면 나는 이승에 남을 이유가 없소. 노파의 절절한 애원에 두꺼비 상인은 길고 끈적한 혀를 낼름거리며 기괴한 웃음을 흘립니다. 인간의 목숨 열애라. 제법 달콤한 냄새가 나는구만. 상인이 내민 시커먼 잎사귀 하나를 받아든 노파는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갉아먹는 독약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에 연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이전보다 한 뼘이나 짧아진 것을 눈치챈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옆 좌판에서는 양반의 체면조차 내팽개친 낡은 갓을 쓴 사내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그는 흉년과 탐관오리의 수탈로 논밭을 모두 빼앗기고 굶어 죽어가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내가 내놓은 것은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족보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글공부의 기억입니다. 이것들을 다 가져가고 제발 우리 식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화수분 같은 쌀독 하나만 주시오. 사내의 두 눈에는 양반으로서의 자존심 대신 지독한 가난이 남긴 처절한 생존의 본능만이 번뜩입니다. 얼굴 없는 상인이 길쭉한 손가락을 사내의 이마를 짚자
사내의 눈빛이 순간 아득해지며 그가 평생을 외웠던 사서경경의 문장들이 연기처럼 빠져나와 상인의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기억과 명예를 팔아넘긴 사내는 텅 빈 눈동자로 품에 안은 작은 항아리만을 생명줄처럼 부둥켜 안은 채 안개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집니다. 도깨비 장터는 이처럼 민초들의 피눈물과 뼈아픈 사연을 양분 삼아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기괴하고 화려하게 타오릅니다. 자정이 훌쩍 넘어 음기가 가장 짙어질 무렵 왁자지껄하던 장터에 일순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푸른 도깨비 불들이 마치 겁을 먹은 듯 파르르 떨리며 빛을 잃어가고 상인들조차 숨을 죽인 채 한 곳을 응시합니다. 안개를 가르고 나타난 이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검은 삿갓을 쓴 정체불명의 사내입니다. 그의 푼에서는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내가 멈춰선 곳은 장터 가운데 천년 묵은 여우가 둔갑했다는 장물아비의 좌판 앞입니다.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사내의 안광이 장물아비를 꿰뚫어 봅니다. 사내가 품에서 꺼낸 것은 붉은 빛을 토해내는 조그만 구슬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끝없는 탐욕과 원한을 먹고 자라 피처럼 벌거졌다는 전설 속의 야명죄였습니다. 이 구슬을 내어줄 테니 억울하게 참수당한 내 아우의 혼을 이승으로 잠시만 불러주시오. 단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그 녀석과 술 한 잔을 기울여야겠소. 그 붉은 구슬이 뿜어내는 지독한 슬픔과 분노의 기운에 주변의 요괴들조차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장물아비 여우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야명주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십니다. 죽은 자의 혼을 부르는 것은 이승과 저승의 법도를 모두 거스르는 일. 그 대가는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것일 텐데 그래도 좋소? 삿갓을 쓴 사내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아우의 억울함을 달랠 수만 있다면 내 혼이 무간지역에 떨어져 영원히 불탄다 해도 아깝지 않소. 사내의 단호한 목소리가 서늘한 밤공기를 가르고 장물아비는 기괴한 주문을 읊조리며 구슬을 집어삼킵니다. 이내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바닥에서 은색 안개가 솟아오르고 그 안개 속에서 사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동생의 희미한 환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형제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는 순간 그 곁을 지나던 다른 민초들 역시 발걸음을 멈추고 저마다 가슴 속에 묻어둔 떠나간 이들을 떠올리며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칩니다. 도깨비 장터는 기괴한 요괴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이승에서 위로받지 못한 인간들의 한과 슬픔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눈물 자국과도 같았습니다. 어느덧 밤하늘을 수놓았던 은하수가 희미해지고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차가운 새벽빛이 푸르스름하게 번져 들어옵니다. 밤새 타오르던 도깨비 불들이 하나둘 생명을 다한 듯 픽픽 꺼져가고 짙게 깔렸던 안개도 바람에 흩어지듯 옅어집니다. 꽃기오! 저 멀리 민가에서 첫 닭이 우는 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텅 빈 골짜기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강력한 주술을 깨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북적거리던 상인들의 형체는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집니다. 널브러져 있던 멍석과 기이한 물건들 역시 아침 이슬로 변해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목숨을 팔아 약초를 구한 노파도, 기억을 팔아 쌀독을 얻은 사내도, 영혼을 담보로 동생을 만난 삿갓을 쓴 이는 모두 헛개비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골짜기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저 평범한 산새들의 지저김과 서늘한 아침 공기만이 맴돌 뿐입니다. 그러나 밤사이 누군가가 간절하게 남기고 간 애환의 흔적인지 흙바닥 한구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누군가의 눈물 자국만이 깊게 패어 남아 있어 다가올 다음 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의 밤은 언제나 서늘한 정막을 품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숨이 지고 피어난 구중궁궐의 가장 깊은 곳, 지존에 거처인 강령전에도 그 묵직한 밤의 그림자는 예외 없이 드리워졌습니다. 조선의 역사, 그 방대한 실록의 어느 페이지에도 기록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그날 밤은
폐부를 찌를 듯한 기괴한 바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용포를 벗어두고 침전에 든 왕은 며칠째 까닭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침향의 연기조차 왕의 날카로워진 신경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이내 무거운 눈꺼풀이 닫히고 왕은 얕고도 깊은 기묘한 수마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의 궁궐은 평소와 같았지만 모든 것이 기형적으로 비틀려 있었습니다. 붉은 단청은 마르지 않은 핏물처럼 뚝뚝 점액질을 흘려내렸고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들로 붐벼야 할 권례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홀린 듯 텅 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을 깐 전돌 사이로 질척이는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것은 짙은 비린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짐승의 도축장에서나 날 법한 생생하고도 역겨운 피의 냄새였습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해 근정전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의 심장이자 왕의 권위가 서린 그곳이라면 이 기괴한 정막을 깨트릴 누군가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굳게 닫힌 근정전의 육중한 문을 밀어젖히는 순간 왕의 동공이 무섭게 흔들렸습니다. 어전 위 1월 오봉도가 그려진 병풍은 온통 시뻘건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고 왕이 앉아야 할 용상 위에는 머리가 없는 기괴한 형상의 무언가가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잘린 단면에서는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용상을 적시고 계단을 타고 흘러내려 왕의 발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형상은 천천히 일어서더니 머리가 있어야 할 허공에서 쇳소리 같은 기괴한 음성을 쏟아냈습니다. 붉은 달이 뜨는 밤, 숨죽인 원혼들이 용의 목을 뜯으러 올 것이다. 그 섬뜩한 저주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왕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침전에서 번쩍 눈을 떴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강령전 내부는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야간 수기를 서는 군사들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만이 아득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단순한 흉몽이라 치부하기에는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왕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쳐냈습니다. 곁에서 잠귀를 밝히고 있어야 할 지밀라인과 내관을 불렀으나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불안감이 왕의 척추를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평소라면 왕의 작은 헛기침 소리 하나에도 방문 밖에서 허리를 조아렸을 이들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왕은 직접 창호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은 자신의 두 눈을 이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만월이 마치 누군가 하늘에 거대한 핏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검붉은 색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용상을 적시던 그 기괴한 핏빛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붉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자 강령전 뜰에 엎드려 있는 수십 구의 그림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수기를 서던 군사들과 지밀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목이 기괴하게 꺾인 채 바닥에 검붉은 피를 웅덩이처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악몽을 씹어삼킨 것인지 악몽이 현실로 기어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짙은 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침전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꿈속에서 맡던 바로 그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그때 붉은 달빛을 등지고 근정전 쪽에서부터 무언가가 기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고 살점이 바닥에 짓이겨지는 듯한 끔찍한 파차름이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뒷걸음질하다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문살 사이로 스며든 붉은 달빛이 왕의 창백한 얼굴을 기괴하게 물들였습니다. 사관의 붓끝이 감히 닿지 못한 조선의 가장 깊고 잔혹한 밤. 조선실록의 어느 한 구석에도 한 줄조차 남지 못한 채
철저히 은폐된 그날의 참극은 기괴하게 웃음 짓는 붉은 달 아래서 무자비하게 그 장막을 걷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많은 기형적인 눈동자들이 강령전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왕의 입에서 갈라진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는 붉은 달빛이 내리는 적막한 궁궐의 담장을 결코 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던 기나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붉은 여명이 굽이치는 산등성이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숨막히도록 팽팽했던 야담의 실타래가 이제야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 풀려납니다. 얽히고 설킨 진실의 조각들이 피와 눈물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한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흔들며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 했던 탐욕스러운 자들의 헛된 욕망은 아침 햇살에 쫓겨 녹아내리는 서리처럼 허망하게 쓰러졌고, 깊은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이들의 한 맺힌 사연은 비로소 따스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 했던 거짓의 장막은 거센 바람 앞에 찢겨나갔고, 억울하게 눈을 감았던 영혼들은 이제야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안식에 들 수 있게 된 듯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진정으로 세상을 지탱하고 빛을 발한 것은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왕좌도 아니오, 예리하게 벼려진 장수의 서늘한 칼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참히 짓밟혀도 기어코 다시 고개를 내미는 들풀 같은 사람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 갔으나 결코 꺾이지 않았던 민초들의 끈질기고도 강인한 생명력이었습니다. 모진 겨울의 눈보라 속에서도 흙을 파고들어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봄비가 내릴 때 푸른 싹을 피워내는 그들의 힘이 있었기에 이 땅의 맥박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벽실을 뿌리던 농부의 굽은 등에서, 전란의 화마 속에서도 자식의 입에 들어갈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산비탈을 헤매던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에서, 그리고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조용히 낫과 호미를 쥐고 일어섰던 이름 모를 백성들의 결연한 눈빛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역사의 기록인 정사에 단 한 줄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야담과 전설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오늘날까지 그 뜨거운 숨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 거센 물결처럼 일어난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분노와 희망이 모인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던 시간이 지나고 세상은 다시 고요한 일상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타다 남은 전각의 잿더미 위에도 새로운 풀이 돋아나고 피비린내 나던 장터에는 다시금 상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뛰노는 발소리가 채워집니다. 모든 상처가 아물고 하나의 완벽한 마침표가 찍힌 것처럼 평화롭기만 한 정경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무거운 수레바퀴는 결코 어느 한 곳에 영원히 멈추어 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장대한 이야기가 끝을 맺었다고 안도하며 낡은 고서적의 마지막 장을 덮으려는 찰나 어디선가 불어온 서늘한 바람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찢어진 서신 한 장이 발밑으로 날아듭니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 지워질 듯 희미한 먹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깊은 산새 속에 몸을 숨긴 채 멸문지화의 위기를 넘긴 옛 충신의 마지막 후회가 남긴 암호일까요? 아니면 아직 궐안의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죽여 때를 기다리는 또 다른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까요?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 강가에서 조각배를 띄워 홀연히 사라져버린 그 이름 모를 여인의 뒷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세상이 모두 끝났다고 믿었던 그 순간,
역사의 이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이 또아리를 튼 채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눈 덮인 겨울산이 침묵 속에서 뜨거운 봄의 생명을 준비하듯 이 땅에 묻힌 수많은 이야기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비밀을 열쇠를 품고 채 다음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피와 땀으로 얼룩진 길을 걸어온 민초들의 발자취는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내일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둠을 찢고 나온 진실의 빛이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내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땅의 사람들은 다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기나긴 여정 동안 저와 함께 울고 웃으며 험난한 역사의 뒤안길을 걸어와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야기꾼의 입술을 떠나 허공으로 흩어진 이 야담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깊은 여운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밤이 깊어 화로에 붉은 불씨가 사그라들고 창밖에 달빛마저 희미해져 가지만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안개 속의 비밀들과 잊혀진 사람들의 숨겨진 목소리가 저를 다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대한 역사의 숨결과 애달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위로와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부족한 이야기꾼의 다음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히 청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세상에 묻힌 또 다른 위대한 이야기를 깨우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 더 깊고 흥미로운 역사의 비밀을 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